이 더러운 년! 우리 집에 네가 있을 곳은 더 이상 없어! 당장 꺼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진 내 딸 서연이의 배를 사위놈이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그 옆에선 사돈이라는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뱃속의 것까지 싹 다 지우고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될 것을. 뭘 그리 시끄럽게 구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가 지옥의 아우성처럼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곱게 키운 내 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검고 단단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흘릴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저 악마들의 피눈물일 테니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의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백반집을 꾸리며 악착같이 살아온 평범한 엄마 김현숙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희망인 딸 서연이를 시집 보내던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사위, 강서방은 누가 봐도 멋진 사내였죠. 부동산 사업으로 이제 막 떠오르는 집안의 외아들이라는데 그런 건 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딸 서연이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눈빛,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서연이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맺히게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강서방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진심 어린 약속에 나는 평생의 시름을 다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어미 밑에서 고생만 하고 자란 내 딸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나는 밤마다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눈물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사돈댁, 아니 안사돈인 윤여사의 태도 때문이었죠. 그녀는 늘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들 사이에 놓인 금이 간 뚝배기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귀하게 자라서요.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 최고가 아니면 입에도 대질 않았답니다. 서연이가 고생 좀 하겠어요. 우리 집안의 격을 맞추려면.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백반집이나 하는 어미 밑에서 자란 딸이 과연 너희 집안의 격에 맞출 수 있겠냐는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비록 부잣집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사람의 도리와 정성 하나는 제대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부인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금방 배울 겁니다. 내 말에 윤여사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나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그러움이 아닌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는 차가운 경고였음을 말입니다. 결혼 후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들어 보낸 밑반찬들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경비실에 맡겨지기 일쑤였고 어쩌다 사돈댁에 들르는 날이면 윤 여사는 보란듯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사온 값비싼 과일과 디저트만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내 음식은 더러워서 상에 올릴 수도 없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강서방이 서연이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표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장모님 레시피 좀 전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내 어깨를 주물러주는 사위 덕분에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딸만 행복하면 됐지.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잔뜩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딸아이는 한참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딸을 재촉했습니다. 혹시 강서방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아기가 생겼어. 6주래. 그 말에 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온몸에 기쁨과 환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서연이, 우리 강서방. 정말 잘했다. 정말 장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딸은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좋은 소식이잖아. 왜 울어? 어머님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 혹시 모르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초기에 유산될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안정기 될 때까지는 조심하자고 지훈 씨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계산이 먼저 앞서는 그들의 태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서연아. 어른들 말씀이 다 맞다. 몸 조심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꿈에 먼저 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불길한 꿈자리에 뒤숭숭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얼굴.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저 눈매는 분명. 혹시 현숙이 맞니?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경준. 내 20살의 전부였던 남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과 법조인 집안이었던 그의 집. 그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결국 서로를 놓아버려야 했던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경준 씨.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지난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도 나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경찰에 몸담아온 강직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 온갖 꾸준 일을 마다치 않았고 이제 곧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고단했던 내 삶에 마치 선물처럼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경준 씨는 허름한 내 백반집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왔고 나는 그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후 찾아온 적막한 내 삶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조심스럽게 약속했습니다. 이제야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내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딸도 그리고 나도.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경준 씨와 저녁을 먹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화면에 뜬 내 딸이라는 이름에 나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내 청춘은 늦가을의 낙엽처럼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경준 씨와의 재회는 메마른 내 인생에 쏟아진 단비와도 같았죠. 먼저 간 남편에게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찾아온 행복을 외면할 만큼 어리석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나이 60,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여명이었습니다. 현수가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주지 않겠나? 경준 씨는 내 백반집이 아닌 한강이 내다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내게 청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투박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돈을 모아 나눠 꼈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현수가. 아니에요, 경준 씨.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경찰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될 그가 행여나 때문에 구설에 오를까 걱정되었지만 그는 내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 내 일처럼 기쁘다. 이제 엄마도 고생 그만하고 행복해야지. 딸은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매달린 미세한 그림자를 그때의 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서연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아기의 모습은 점 하나에 불과했지만 나와 서연이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콩닥콩닥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 건강한 거죠? 네, 아주 건강합니다. 심장 소리도 좋고요. 입덧 때문에 힘드실 텐데 잘 드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사돈댁에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서연이가 나를 말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님이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그 말이 서운했지만 딸의 입장을 생각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나는 시장으로 달려가 온갖 귀한 식재료들을 사모았습니다. 내 손주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할미의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손수 끓인 전복죽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싸들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것은
뜻밖에도 사위인 강서방이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우리 서연이 몸보신 좀 시키려고 왔네. 밥은 먹었고? 그럼요. 장모님 오신다니 제가 얼른 한상 차려야겠습니다. 강서방은 능숙하게 내가 가져온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고 서연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입덧 때문에 헛구역질을 하는 서연이의 등을 두드려주고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는 모습에 내 마음은 다시금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저렇게 자상한 사위인데.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오는데 안방에서 윤 여사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는 그녀의 모습에 또다시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부인, 저 왔어요. 우리 서연이 좋은 소식도 있는데 언제 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그제야 윤 여사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호들갑 떨긴. 요즘 세상에 초기 유산이 얼마나 흔한데 애 낳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녀의 말에 순식간에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서방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모님 성의도 생각하셔야죠. 성에? 저작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무슨 성의식이나.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먹는 거 몰라? 엄마. 서연이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지만 윤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미 앞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니?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니까. 임신했다고 유세는. 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할 몸이야. 딸 낳기만 해봐, 아주. 그녀는 악담을 퍼붓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서방은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2배, 3배 더 잘하겠습니다. 나는 차마 사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화를 내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서연이는 부쩍 내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통화를 해도 금방 끊으려고만 했습니다. 목소리는 늘 지쳐 있었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저 입덧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현수가. 자네 사위, 내가 한번 만나볼까? 아니에요.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만 난처해질 거예요. 나는 손을 내저었지만 경준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준 씨는 신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온통 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내 백반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 내 사위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 조수석에는 처음 보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나는 고개를 흔들며 애써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웃음소리가, 강서방의 미소가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오유라, 유력 정치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저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채 밤새 잠을 설칠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딸의 행복이, 그리고 나의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끔찍한 예감.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앞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국화가 그의 가을 유난히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마치 나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노랗고 하얀 꽃송이들이 소담스럽게 피어났죠. 경준 씨는 그 꽃을 볼 때마다 꼭 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모진 비바람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난 모습이 꼭 나를 닮았다고요. 나는 그 말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다시는 비바람 맞을 일 없이 그저 곱게 살고 싶은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작은 소원 하나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사위 강서방을 향한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조수석에서 환하게 웃던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밤마다 악몽처럼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강서방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딸 서연이와의 통화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늘 기어들어갔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댁에 대해 물으려고 하면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다들 잘해주셔. 그냥 입덧이 심해서 그래. 그 괜찮다는 말이 내게는 괜찮지 않다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결국 경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보았던 외제차와 그 안에 있던 사위와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준 씨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너무 속단하지는 마.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한번 알아보지. 아니에요, 경준 씨. 당신 자리 이제 막 잡았는데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르면 안 돼요. 걱정 마.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사위강 서방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살갑게 장모님 하던 그는 이제 내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끊어버렸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나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한창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윤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녁에 시간 좀 내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용것만 간단히 말하고 끊어버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 여사와 강지훈,
그리고 서연이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사부인, 어쩐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내 물음에 윤 여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보시죠.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자가 산부인과 앞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이 익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며칠 전 강서방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내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윤 여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유라라고 합니다. 현 정권 실세인 오 의원의 고명딸이죠. 우리 지훈이와는 아주 막역한 사이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강서방의 차가운 태도, 서연이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윤 여사의 경멸. 모든 것이 저 사진 속 여자 하나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강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 우리 서연이 두고. 하지만 강지우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일도 없겠군요. 서연이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이혼해 주십시오. 유라 씨,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당신 아이를 가졌잖아. 서연이의 애원에도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뱃속의 애가 정말 내 애인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인지 어떻게 알고. 지훈 씨.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아니, 이제 이서연 씨라고 불러야겠구나. 우리 집안은 근본 없는 집안의 아이는 필요 없단다. 내 어미가 백반집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우리 지훈이 앞길 막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 주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근본이라니요. 우리 서연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끄럽군요.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목소리만 크고. 지훈아, 어서 정리하거라. 윤 여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서연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쓰러진 서연이를 부축하려 했지만 강지훈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는 우리 모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서연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내가 서연이를 흔들어 깨우는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서연이의 하얀 원피스 아래로 붉은 피가 서서히 번지고 있는 것을. 피다. 서연아. 내 비명소리에 서연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자신의 다리 사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내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서연아, 눈 좀 떠봐. 119.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흥건하게 번져가는 핏자국이 마치 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딸, 내 전부.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내 첫 손주. 모든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피를 흘리며 내 품으로 쓰러지던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는요? 우리 딸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하세요, 환자분. 따님은 지금 수술 중입니다.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마치 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라는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년처럼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나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은요? 우리 아기는요? 의사는 지친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산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유산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유산.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첫 손주. 그 작은 심장이 뛰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점 하나에 불과했지만 내 온 우주였던 그 아이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연이가 누워있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핏기 하나 없는 입술,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내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왜 그런 늑대 소굴로 내 딸을 보냈을까?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경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내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 끝에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몰골과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의 모습을 번갈아 보던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현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이 망가진 이야기, 내 손주가 사라져버린 이야기를 엉엉 울며 쏟아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경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긴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던 그의 마음이 분노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온몸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준 씨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잘 들어.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용서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야.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돈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의 눈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다정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심판하는 냉철한 경찰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비장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준 씨, 하지만 저 사람들 돈도 많고 백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걱정 마. 나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야.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어.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서연이 곁만 지켜줘. 나머지는 모두 나에게 맡겨. 나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준 씨는 그의 비서실에서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팀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내 사위였던 강지훈의 회사 제이글로벌과 그의 어머니 윤 여사가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경준 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인간들이었어. 그가 내민 서류에는 강지훈과 윤 여사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탈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의 탈세와 뇌물수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기술 탈취, 심지어는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해 윤 여사의 사치품을 사는데 사용한 내역까지. 그들의 부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경준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들이 단순히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내는 걸 원치 않아. 현수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싶어.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겪었던 고통, 내가 느꼈던 절망, 그리고 사라져버린 내 손주.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준 씨, 저는 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눈앞에서 잃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우리 모녀 앞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요. 내 말에 경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은 지옥 불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길고 긴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살아있는 송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생기발랄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복수심은 시시각각
내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습니다. 현수가 서연이 옆에는 내가 있을 테니 너는 내가 할 일을 해. 경준 씨는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나 대신 서연이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범죄자들만 상대해온 그의 투박한 손길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윤 여사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임신한 며느리마저 짐짝처럼 내팽개친 그 악독한 여자. 그녀의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에 가장 더러운 오물을 지식여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경준 씨가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윤 여사는 나눔과 행복재단이라는 봉사단체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언론사 카메라를 불러 모아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나르고 김치를 담가주는 사진을 찍어대는 것으로 유명했죠. 강남의 천사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천사?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내 복수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재단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봉사자로 위장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실상은 언론에 비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들,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그리고 노인들을 향한 봉사자들의 은근한 멸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재단의 회계를 맡고 있다는 여자는 노인들에게 배식할 쌀과 고기를 빼돌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는 것을 나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경준 씨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하며 나는 재단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식자재와 후원금의 일부가 윤 여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걸치는 명품 옷과 가방, 심지어는 애완견의 미용 비용까지 재단의 돈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 끼를 위해 모인 돈으로 자신에게를 치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어. 하지만 이걸 터뜨리는 건 맨 마지막이야.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서 내 보고를 들은 경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파멸시킬 결정적인 한 방. 그 한 방은 제이글로벌의 심장부를 겨눠야 했습니다. 경준 씨의 팀이 찾아낸 자료 속에서 나는 한 남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영철. 10년 전까지만 해도 영철 정밀이라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이끌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이글로벌의 하청을 받아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상용화를 앞두고 제이글로벌에 의해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강지훈과 윤 여사는 헐값에 기술을 넘기라고 협박했고 그가 거절하자 온갖 더러운 수를 써서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소문 끝에 그가 일하는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장님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이글로벌의 강지훈 대표를 아십니까? 그는 내 말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사장님처럼요. 내 말에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를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 딸 서연이의 이야기, 그리고 강지훈과 윤 여사에게 복수하려는 내 계획까지.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었소. 악마였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당시 20 남짓한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잔인하고 교활했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 위해 조폭을 동원해 협박하는가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거래처를 끊어버리는 등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랄한 짓을 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버티니까 그 어린 놈이 내 앞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내 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했지. 사장님,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유학 중이라고 하셨죠? 밤길 조심해야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했소. 내 목숨은 버려도 내 새끼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수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한 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삼아 모든 것을 빼앗는 악마의 수법. 사장님,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이 겪었던 억울함, 제가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장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내 간절한 부탁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제 딸 같은, 사장님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 말에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었던 눈동자에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합시다. 그놈들한테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나는 그와 함께 제이글로벌의 비리를 증명할 또 다른 증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지훈에게 기술을 빼앗기고 쫓겨난 연구원들, 부당하게 하청 계약을 파기당한 업체, 사장들, 윤 여사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헐값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 그들은 처음에는 모두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피했지만 나의 진심 어린 설득과 박 사장의 증언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우리의 군대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어 있는 서연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악마들을 모두 심판해 줄게.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엄마가 다 되찾아 줄게. 창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피의 축제를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서연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눈 온다.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 서연이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내 시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진 내 손주를 위해서 복수를 위한 준비는 차근차근 하지만 멈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준 씨가 꾸린 팀은 제이글로벌과 윤 여사의 비리를 증명할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고 나와 박 사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우리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시오. 우린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소. 그깟 종이 몇 장으로 저 괴물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꿈 깨시오. 그들의 절망 어린 외침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인생,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제 손주까지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빼앗긴 우리 인생,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물 섞인 호소에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1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녹음되었고 증거 자료들은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날카롭게 벼려져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지훈과 윤 여사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들의 소식을 떠들어댔습니다. 제이글로벌과 오유라 의원 집안의 합병 소식, 그리고 곧 있을 강지훈과 오유라의 세기의 결혼. 심지어 강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딴 지훈 장학재단을 출범시켜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쇼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강지훈은 젊고 유능하며 마음까지 따뜻한 차세대 리더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훈 장학재단의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강지훈과 오유라 그리고 두 가문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그 시각 경준 씨가 마련해준 호텔의 다른 방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그동안 함께 싸워온 박 사장과 다른 피해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저들의 죄악이 담긴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준 씨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수가 준비됐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느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 장모님, 아니, 이제는 김현숙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에 이렇게 누추한 분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마주친 강지훈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서연이와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이제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의 모욕적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백반집 아줌마 아니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 재단에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러 왔나 보구나. 윤 여사가 오유라의 팔짱을 낀 채 내 앞에서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연회장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강지훈과 오유라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왕과 왕비라도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훈 장학재단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강지훈의 위선적인 연설에 사람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바로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이벤트라도 있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강지훈의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공사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박영철 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 맺힌 증언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철입니다. 나는 10년 전 제이글로벌의 강지훈 대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채 굳어버린 강지훈과 윤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스크린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제복을 입은 최경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사람은 신임 경찰청장?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뒤로는 박 사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이 담긴 피켓을 든 채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지훈과 윤 여사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준 씨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거대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지훈 대표의 전 장모이자 제이글로벌의 또 다른 피해자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내 말에 연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지훈 대표의 전 장모이자 제이글로벌의 또 다른 피해자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와 단상 위의 강지훈, 윤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축하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스캔들을 예감한 기자들의 탐욕스러운 불빛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듯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내 옆에 버티고 선 경준 씨의 서늘한 눈빛에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제복이 주는 위압감은 그가 가진 돈과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군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지운 장학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라니 말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윤 여사가 이성을 잃고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제 전 사위였던 강지훈 대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임신한 아내까지도 가차없이 내버릴 수 있는 위대한 야망가니까요. 뭐라고? 저 여자가 미쳤나 봐.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딸이 겪었던 끔찍한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강지훈 대표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제 딸에게 근본 없는 집안의 아이는 필요 없다며 폭언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아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옆에서는 그의 어머니인 윤 여사님께서 아주 잘한다며 박수를 치고 계셨죠. 그 충격으로 제 딸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단상 위에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이제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여봐라, 경호원들은 뭘 하고 있나?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윤 여사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준 씨가 조용히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강지훈 대표가 제 딸을 버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바로 저기 서 있는 오 의원님의 따님 오유라 씨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유라 씨 역시 강지훈 대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한 남자의 아이를 가진 두 여자의 운명은 그렇게 한순간에 갈리고 말았습니다. 내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상 아래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유라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의원님, 따님의 행복을 위해 제이글로벌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셨더군요. 그 대가로 제이글로벌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위될 사람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부를 챙기는 것.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헛소리 집어치워. 오 의원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윤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님, 강남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당신께서는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인 후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애완견 미용을 시키셨더군요.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 끼를 훔쳐 당신의 사치를 채운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나는 준비해온 나눔과 행복재단의 회계 장부를 단상 위로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박 사장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 기술을 돌려내라. 헐값에 빼앗긴 내 땅을 돌려내라. 살인 기업 제이글로벌은 사죄하라. 그들의 피 맺힌 절규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회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지훈과 윤 여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준 씨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청장 최경준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연회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형사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리고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여사 씨, 당신 역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폭행 교사 혐의입니다. 오경환 의원님, 당신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순식간에 세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이거 안 나. 경찰청장, 당신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억울해. 이건 모함이야. 그들의 발악과 절규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소동을 뒤로한 채 경준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이제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끔찍한 파멸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손주를 앗아간 저 악마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말없이 경준 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길고 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불빛이 꺼진 자리에는 깊고 서늘한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악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과 윤여사 그리고 오 의원이 체포된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과 뉴스는 그들의 비리와 추악한 민낯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강남의 천사 알고 보니 후원금 횡령한 악마 제이글로벌, 하청업체 피 빨아먹은 흡혈귀 기업, 국회의원, 사위 될 사람 위에 권력 남용. 자극적인 제목들이 세상을 뒤덮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명성과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이글로벌의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며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거대한 기업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즉시 파산 관제인을 선임했고 회사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들의 돈과 권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나는 며칠 뒤 경준 씨와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윤 여사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우아하고 도도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퀭했고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대신 누런 수의를 입은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이딴 곳에 쳐넣어? 이 천한 것, 내가 나가기만 해봐. 너랑 내 딸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발악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 여사,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당신 아들은 지금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내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준 씨의 말에 따르면 강지훈과 윤 여사는 구치소 안에서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깟 백반집 며느리 하나 품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뭐, 이놈이 미쳤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계집한테 미쳐서 일만 안 저질렀어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끈끈했을 그들의 모자 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천한 백반집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당신들은 저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게 되겠지. 당신들이 자초한 지옥에서 부디 행복하길 바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이글로벌의 자산은 모두 매각되어 재단 채권과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빼앗겼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다시 작은 공장을 세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헐값에 땅을 빼앗겼던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억울함을 풀고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내 식당에 찾아와 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저 밥이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가라며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허무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연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서연이는 한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경준 씨의 따뜻한 보살핌과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는 소식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뭐를? 공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아동심리 상담 공부 다시 해보고 싶어? 나처럼 아픈 아이들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딸의 몸은 여전히 앙상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은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늦가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와 경준 씨는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 옆에는 이제는 제법 건강을 되찾고 밝은 미소를 짓는 서연이가 들러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하얀 면사포 대신 서연이가 직접 만들어준 고운 족두리를 쓰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다시 내 작은 백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청장 사모님이라는 거창한 이름보다는 정성껏 밥을 지어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백반집 주인 김현숙이 여전히 나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밥 냄새가 나를 반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그냥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우리는 마주 앉아 갓 지은 따뜻한 밥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사였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식사를 마칠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경준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될까? 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박한 들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남은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1년 전에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복수가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저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남긴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나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재건되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경준 씨의 따뜻한 손, 내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 이것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참히 짓밟혔다면 당신은 용서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니까요.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독한 복수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 현숙처럼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나아갈 미래는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